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어제 크게 화제가 된 이슈가요. 이 법원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권리를 인정한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요. 어떤 성적 지향,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넘어서 법원이 정서적, 경제적 생활 공동체의 권리에 대해서 폭넓게 고민한 대목이었습니다. 자, 지금 1인 가구가 참 많아진 시대고요. 가족들이 뿔뿔이 떨어져 살기 시작하면서 이 다양한 유사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 친부모에게 학대받는 아동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도망쳐 나와 자신을 진짜 가족처럼 존중해주는 무리와 함께 생활을 합니다. 이 무리는 혈육도 아니고요. 법적 가족도 아닌데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친부모가 찾아와서 아이를 데려가죠. 납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법은 이 아동을 상습학대하는 친부모에게 돌려보내죠. 자, 이게 영화 속의 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생각할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 삶의 질이요. OECD 국가 38개 중 최하위 36위 수준이다. 이런 발표를 보고 심란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동학대가 증가했고요. 또 자살률이 OECD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특히 심각합니다. 이 삶의 질, 이거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만이 아니고요. 정서적인 만족감, 안정감 이런 것이 중요한데, 자, 무엇보다 우리 현대에 이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행복해야죠.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함께 보수의 품격, 그리고 사건 본부까지 만나보겠습니다.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디저트송. 자,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과 한입을 열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논의했는데, 자, 박 기자님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자율 투표로 임하겠다라는 네네.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래 이게 이제 의총이 1시간 반 정도 비공개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서 얘기한, 그러니까 자유토론 시간에 얘기한 의원은 2명밖에 안 됐습니다. 네. 서른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뭐 이른바 이제 비명계 중진으로 꼽힌 서른 의원, 네.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관심이 쏠렸는데 네. 서른 의원도 이거 부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이제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뭐 친명계, 비명계, 뭐 계파 상관없이 이 사안에 있어서는 검찰의 구속영장이 내용이 없고 알맹이가 없고, 이거는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 없고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보는 게 네. 민주당 내부의 기류였고요.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총회에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걸 뭐 당론으로 정할 필요도 없이, 이걸 뭐 논의조차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안이었다. 자율투표를 통해서 이걸 부결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도 이제 비공개 발언에서 자신의 이제 심경, 또 검찰의 구속영장이 어떤 게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짚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영장에서 대장동 일당이 자신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이런 주장 허무맹랑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도 성남시 행정에 어떤 불법도 부당함도 없었다라고 또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또 기자들과 만나서도 428억
그 돈 얘기 없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의 호소 그 이후에 의원들의 토론을 종합해 보면 단일 대오로 이 표결에 임하는 그런 민주당의 분위기가 지금 보이고 있다 평가가 됩니다. 네,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이제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격앙된 분위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결집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 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요. 네. 이 구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모두 없다고 불구속을 네네. 주장하지만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도주 우려가 있어서 그러면 구속수감 된 것이냐. 예를 들면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반박을 하면서 민주당에게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3월에 있을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 향해 역시 이번에도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이 구속에 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역시 3월 6일이나 3월 13일 임시국회를 열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3월 1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요청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이 구속을 피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여야가 뭐 전혀 180도 다른 시각으로 첨예하게 이제 입장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용관님,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예 유튜브에 나와서 막 추가 폭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주목을 좀 받았는데요. 네. 이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 검찰 수사팀이 바뀌면서 네.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고 승인하고 지시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잇따라 내놨고요. 네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천화동이 1호 지분 약정설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승인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지금까지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를 총 100화의 인터뷰 영상으로 앞으로 계속 공개하고 100번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책도 내고 또 네. 드라마로 만들어서 판권으로 팔겠다라는 네, 이런 네. 포부까지 밝힌 상황이 네. 대대적인 어떤 여론전 유동규 본부장이 좀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영향력까지 좀 고려한 것을 아닌가 네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공개된 내용에서는 2008년에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처음 만난 부분에 대해서 네네.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2008년 유동규 본부장이 분당 리모델링 협의회 활동을 할 때 이 지역구 의원들이 관련 법을 개정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램프의 진위 요정처럼 나타났다. 그래서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알라딘의 램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나게 해줬다. 이렇게만 일단 어제는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 대장동 관련 부분도 폭로를 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뭐 드라마로 만든다, 백화 나온다, 또 이게 요술 램프. 요정 진이 너무 좀 이 표현들이 이 문학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박 기자님, 또 네. 이제 한편 이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청 그러니까 이제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북부 청사 네. 그리고 뭐 경기도 여러 이제 사무실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전 부지사 비서실장 주거지 이런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네. 검찰이 이제 보고 있는 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북한의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 대북 사업이 어려워진다.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신해서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달라. 이런 취지로 요청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김 전 회장이 북한의 스마트팜 비용을 대주기로 한 다음에 이전 부지사를 통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고 뭐 자신한테 고맙다고 말했다라고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있다고 또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과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 이런 진술도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관련된 사람들의 압수수색 이걸 통해 자료를 좀 확보하면서 계속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에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 전혀 알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고 경기도를 위해서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 대북 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에 어떠한 대북 활동도 없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쨌든 이게 뭐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될수록 쟁점이 되는 상황이죠. 진술이 엇갈리고 네네. 있으니까요.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검찰이 오전 10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 피의자 신분을 조사를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이재명 대표 쪽으로 어떻게 수사선이 넓어지느냐 네. 이게 좀 관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검찰이 여러 가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지 말지 이것까지 고민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성남 FC와 위례 대장동 요건으로 지금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된 상황이고 이제 이게 가결이냐 부결이냐 부결을 이제 월요일 앞두고 있는데 또 다른 추가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들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환과 영장 청구가 이게 끝이 아닐 것이다. 이런 네.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돼서 민주당 쪽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려하는 게 이게 이번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대북 송금 네. 의혹이나 아니면은 뭐 백현동, 네. 뭐 정자동 이런 건건마다 영장 청구가 있게 되면 그럴 때 의원들이 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단일 대우가 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앞으로 이걸 지켜봐야 될 사안인데 참 산 넘어 산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용권님. 윤석열 대통령 이 노동개혁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자, 어제 노조회계 공개 방안 또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벌 이런 좀 강력한 지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저께도 이 노조를 향해서 회계 공개를 압박을 했고 네네. 정부 지원금을 언급을 했었는데 네. 어제 또 비슷한 발언이 나옴과 동시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 강조점을 또 둔 것인데요. 네.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었는데 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이례적으로 TV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생중계로 공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힘을 준 장면이었는데 대통령의 발언 수가 굉장히 높았죠. 네. 건설노조를 향해서 건설 현장 강성 기득권 노조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네. 집중 점검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엄정 조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건설 폭력이라는 용어를 줄인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직접 대통령이 쓰면서 엄단하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고요. 못 들어본 표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경찰청이 또 건폭 수사단 출범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고용노동부도 건설노조의 원래비나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과태료 부과가 있었는데 강요나 협박죄를 적용하는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역시 보고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노조 회계 공개도 다시 한번 압박을 했는데 이게 흥미롭게도 20일에 대통령이 발언한 다음에 그날 바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이 노조가 양대 노총이 5년간 1,500억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타갔다는 보도가 20일 날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또 대통령이 이 수치를 직접 발언을 합니다.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 제출을 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면서 정부 보조금 사업, 지원금 사업을 앞으로 배제하거나 환수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아주 강경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개혁은 노조개혁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먼저 이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 노조는 반발하고 있는 게 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개하는 게 좀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 어찌 보면 좀 자율적인 이제 집회 결사체가 스스로 이제 조합비를 통해서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 네. 이것을 정부 요구에 의해서 다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맞나? 궁금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노조가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를 당연히 제출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데 박 기자님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그런 답변 자료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러니까 줄여서 노조법, 그러니까 노조법 제27조의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에 노조법 제14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해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돼 있고 27조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결산 결과와 운영 사항을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27조 그러니까 보고하는 그 내용에 이 노조의 재정 장부 서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당연히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조사처가 왜 그럼 이런 판단을 했냐.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지난 2017년 그러니까 외부로 반출될 경우 제3자에게 노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서 노조의 이 자주적 운영이나 전체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 등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유출될 우려 때문에 이걸 뭐 복사해서 주거나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근거로 들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지난 2021년 4월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를 보면 국내법, 그러니까 노조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면서 근거로 제시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관청에다가 행정부에다가 꼭 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약을 보면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사업을 수립할 권리, 또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권리 행사 방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떻게 보면 간섭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 대법원 판례나 아니면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제87호에 의해서 입법조사처가 이거 꼭 낼 필요는 없는 거야라고 판단한 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 좀 힘이 실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아니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조합원들한테 공개되면 그게 끝인 거다. 이거를 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꼭 제출 안 하면 무슨 불이익을 받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노조의 회계 장부가 절대 공개돼서는 안 되고 금고에 있는 이 공개되지 않는 무슨 극비 사항, 대회비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합원이 돈을 냈으니까 조합원에게는 공개되는 거잖아요. 올해 우리 노조는 뭐 얼마 수입이 있었고 얼마 결산을 했고 지금 뭐 얼마 남았다 적자다. 조합원들은 아는 게 마땅한 일이고 네.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민사소송 들어가는 거죠. 이게 부정이 있었다. 네. 그런 일이 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착복하면 이제 법적 처벌 받는 거고. 사실 이정식 네. 장관도 그저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브리핑을 하면서 현행법상으로는 특별히 할 게 없다라고 좀 현행법상 무리가 있다기보다는 처벌하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또 민주노총에서도 아까 정부 지원금 말씀하셨는데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나 정부가 공모를 내서 막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우리한테 공문을 보낸다. 그래서 서류 다 갖춰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고 그 정부 지원금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할 때 이 나라 살림, 이 나라 도움 같은 이 정부 정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 입력하게 돼 있는 그게 거죠? 예, 그 돈을 집행을 할 때마다 입력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된다 그래요, 아예. 그러니까 다 그렇게 지출을 증빙하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부정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받는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그것은 그대로 증빙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정부의 이제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지금 건폭 이 표현을 들으니까 왠지 느낌이 조폭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38분 넘은 시간입니다. 수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낮이 되면서 기온이 올라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퇴근길에는 쌀쌀하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고요. 점심시간이 되면서 도로 위에 작업 구간이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구미 하이패스 부근에서 김천 부근까지는 1차로와 2차로가 막혀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 판교 분기점 진출로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안산 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는 7km가량 밀리고요. 8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쪽입니다.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10분 소요됩니다. 한편 북부간선도로는 대부분 구간 수월하지만 종안분기점 방향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우리나라 여러 선거에서 뭐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주로 이 충청권이 늘 캐스팅 보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주자들
어제 바로 이 충청 지역에서 당심 호소에 나섰네요. 네, 어제 대전대에서 열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 합동 연설에 각 주자는 내년도 총선 승리를 위한 적임자 이걸 얘기하면서 지지를 네. 호소를 했는데요. 김기현 후보는 정통 보수의 뿌리 지켜온 저 김기현이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당대표가 돼야 된다. 네. 개혁한다고 하면서 대통령과 싸우겠다, 견제하겠다 그러면 야당하지 왜 여당하느냐. 말이 안 된다. 네. 이렇게 뭐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를 겨냥한 셈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의혹과 관련해서도 네. 지금 다른 후보들이 내세우는 가짜뉴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늘 써먹던 걸 바로 재탕, 삼탕 반복하고 있는 거다. 이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참 어이가 없다. 이렇게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혼자 설 수 없어서 많이 기대온 빚이 많은 후보는 공정할 수 없다. 이게 낙하산 공천 파동이 불거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 얘기한 게 북한 출신의 태영호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에 있어 봤기에 누구보다도 나도 민주당의 약점과 강점을 잘한다. 가장 잘 싸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요. 여기 있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싸울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천하람 후보는 이 제1, 제2 노조로부터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제3노조 역할을 강조했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제도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의혹 그래요. 김기현 후보를 겨냥하면서 사퇴해야 된다. 권력형 토건 비리 이게 심각하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네. 자, 사인사색 물고 물리는 계속되는 연설회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연구원님이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자, 이태원 상권 회복을 위한 공개 일정에 함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안천연대가 가동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인데.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레이스에서 네. 아무래도 김기현 후보가 좀 앞서가는 양상으로 보이고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김기현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또 단일화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현재 대항마로 나서고 있는 천하람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연대도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네네. 이 어제 천하람 후보가 이태원 상권회복 상품권 10만 원어치를 이 허은하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등 자신의 같은 편에 서 있는 이준석계 후보들과 함께 인증샷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 안철수 후보를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상품권을 금주내로 이태원에 가서 상인들에게 쓰면서 상권 회복을 좀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에게도 함께하자고 제안을 했다. 나는 10만 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했으니 안 후보의 재산을 고려하면 한 100만 원어치 사셔야 되는 건 아니냐고 얘기를 했더니 안철수 후보가 껄껄 그렇습니다. 안 후보가 껄껄 웃었다. 가능하면 이번 주 중으로 이태원을 안 후보와 함께 방문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아까 말씀하신 안천연대 가능성이 조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금주내로 그렇게 같이 갈지 일정이 맞을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안철수 후보의 반응을 조금 더 한번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또 보이고 있습니다. 100만 원 쓰라 그런 게 좀 부담이 됐나요? 결국에는 지금 결선 투표 그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기현 후보를 상수로 둔다고 하면 천하람, 안철수, 천하람 두 후보 중에 누가 결선에 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연대 느낌이 나는 그런 일정들 또 함께 김기현 후보한테 대항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좀 만들어서 좀 결선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종 연횡에서 그러면은 뭐 안천연대 또는 뭐 바꾸면 천안연대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누가 올라갈 것이냐. 뭐 이게 협상이 필요한데 쉽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또 김기현, 황교안 연대. 야, 이게 연대가 이루어지기는 황교안 후보가 너무 세게 치고 있어서 그러게요. 될까 또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또 황교안 후보 지지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지금 매 토론회 연설회마다 김기현 후보를 겨냥하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불구하고 김기현 후보 표정은 그래도 좀 웃으면서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지지층을 또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런 또 고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는 황교안 후보가 처음 했는데 이것을 언급한 안철수 후보를 때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물고 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자,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에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판에서 1심 이 선고 때 있었던 그 재판에서 통정 매매로 판단된 2010년 11월 거래 이 직후에 네. 한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그런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난 2010년 11월 1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선수로 알려진 김모 씨가 또 다른 선수 민모 씨에게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하라고 네. 누군가에게 전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이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 내용이죠. 이후 이제 김 씨가 매도하라고 전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정확히 7초 뒤 김건희 여사 명의 이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이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진 이 거래를 권오수정 회장 등 그러니까 주가 조작 세력의 통정 매매라고 통정 거래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검찰은 이 거래 직후에 대신증권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 내역 등을 보고하는 보고를 해주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이 주문대로 매매가 체결됐다고 간략한 내용을 보고하고 김건희 여사가 뭐 알았다 네. 이렇게 답하는 취지의 통화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 이제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로 8만 주를 매매 주문했다 이런 법정에서의 검찰 주장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 다시 통화가 이루어졌고 거래 내역을 보고받았다는 녹음 파일의 존재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네. 그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결해서 보면 이제 그 통정 거래로 추정되는 거래가 있었던 것은 팩트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시기가 2010년 11월이라 그러셨으니까 네. 이전에 판결에서 1차 시기, 2차 시기로 나뉘었는데 공소시효가 1차 시기는 끝났잖아요. 예. 그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이후입니다. 이후. 2차 시기 때 있었던 그런 통정 매매고요. 유죄로 인정된 통정거래 중 그렇습니다. 하나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파일은 김건희 여사가 이 거래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그 점에서 이 김 여사가 통정 거래인지 당시 알고 있었는지 네. 이 여부가 지금 쟁점이 되는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법조계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용권님. 그러면 네.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은 이례적으로 지난번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이후에도 입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반응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사실 방금 박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게 다 이렇게 녹음이 되는 증권사 직원에게 온 전화를 김건희 여사가 받는 이런 네. 전화 거래를 한 것 자체가 전혀 주가 조작 세력이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맡긴 상태에서 전화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네, 그 네. 반대쪽에서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네.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받고 알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냥 맡겨놓은 상태에서 알았다고 대답을 한 것인지 네. 아니면은 이미 주가 조작 세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보고를 받은 것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바로 김건희 네네. 여사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더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렇게 다 공개적인 상황에서 뭐 거래하고 등등 했다는 것은 오히려 비밀스럽게 뭐 공작 여기에 이제 조작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런 또 해석이 대통령실에서는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 수 없으니까 말이죠. 네. 민주당은 특검하자 하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조금 유보적인 입장이고 지금 이제 뭐 전혀 그런 일은 없다. 결백하다. 이게 대통령실과 이제 여당의 입장이고 다 다릅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죠.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 첫 회의가 열렸다. 그러니까 은행이 공공재다. 그 독과점 상황이다. 네. 그런데 지금 돈잔치해서 국민 위화감을 일으키고 있으니 대책을 내라. 거기에 대한 반응인가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 민생 안정회의에서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건데요. 네네. 그 실질적인 회의가 진행이 된 겁니다. 아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민간 전문가 또 전 금융권협회, 연구기관과 함께 은행권 경영 영업권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행권이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 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 행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과감히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첫 회의니만큼 향후 운영 계획과 세부 과제 논의에 집중이 됐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서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경쟁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새로운 인터넷 은행도 나올 수 있다. 네네.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은행의 돈잔치를 막을 수 있는 보수 체계나 아니면 관리, 감독 뭐 이런 것도 지금 나올 것 같고요. 계속해서 방안을 통해서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수준의 은행의 이 영업 상황, 그다음에 이 수익에 대한 뭐 배분 문제 여기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금융당국이 나섰고 지금 은행권의 변화 지켜봐야 될 문제고 뭐 통신사도 이제 언급이 되니까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또 대한항공 마일리지 얘기하니까 오늘 또 4월 개편안을 네. 멈추고 개선안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이게 외신인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1년이 됐죠. 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다.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바로 이 푸틴 대통령의 반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거의 1년이 이제 됐는데요. 1년 동안 있었던 이 전쟁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직후에 이제 나온 것인데 일단 푸틴 대통령은 2010년에 러시아와 미국이 체결한 핵무기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이른바 뉴스타트의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조약은요, 양국이 핵탄두와 운반체를 일정 수 이하로 감축하고 쌍방간 핵시설에 대해서 좀 사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것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물론 러시아가 완전히 이 조약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고요. 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이 서방 국가들이 핵시설을 얼마나 통제하는지 보고 잘 통제하면, 그러니까 당신들이 잘 통제하면 우리도 다시 한번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여지를 두긴 했습니다만 어제 메시지에서 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이 계속해서 무기를 배치하려고 그러고 돈바스를 침략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억제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서방의 책임을 돌리면서 여전히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전쟁의 장기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입니다. 지금 1년을 넘어가는 이 전쟁. 여기 또 다른 나라들이 자꾸 이제 꿈틀꿈틀하고 있고 그런데 빨리 좀 평화의 길로 종식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죠. 지금까지 박정호 기자 그리고 이봉우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숫자가 청취자 0005님. 봄이 올 듯 말 듯 하네요. 한겨울처럼 얼어붙은 정치권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을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듣고요. 봄 느낌을 좀 가지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흠표가 되어 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이야기의 앞뒤가 안 맞는 경우 또는 말이나 정책, 행동 같은 것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은 창모자에 방패 순자로 이뤄진 말인데요. 그 유래를 살펴보면 중국 초나라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창은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하는 창이라 하고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지 못한다 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 모순이란 말이 있지요.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어떤 명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 명제의 부정을 함축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또 모순과 비교할 만한 것으로 당착이란 말이 있습니다. 칠당자에 붙을 착자가 합해진 것인데요. 말이나 행동 따위의 앞뒤가 맞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의 연설에는 당착이 있었다. 그의 말은 당착이 심해서 도무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자가당착이 또 있죠. 이 말은 원래 불가에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불성을 깨닫지 못하고 외부에 허황된 목표를 만들어서 헤매는 것을 경계하는 데 쓰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확대돼서 자기가 한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비유할 때도 자가당착이라 표현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3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기온이 오르면서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걸을 수 있는 날씨가 됐습니다. 지금 기온이 서울 6.3도, 대구와 광주 8.9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늘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지리산 부근과 제주도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 지역이 더 확대됐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일부, 강원 영동, 그리고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겠지만 점차 대기가 정체되면서 밤에는 경기 남부와 세종, 충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오르겠고요. 내일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다시 불러 조사 중입니다. 또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가 1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8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 경기가 나빠지면서 제조업 체감 경기가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하고 인천공항 외에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한 대학에서요, 전국 최초로 여성임을 인증받아야 문이 열리는 여성 안심 화장실이 설치됐다. 네. 야, 어떤 겁니까? 바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서 네. 본인이 여자라는 것 인정해야만 문이 열리는 네네. 여자 화장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불법 촬영이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이 고려대학교에서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화장실 문에는요, 아예 손잡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문 그 열림 버튼 이런 것도 없어서 네. 그냥 앱을 대야만 열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전용 앱을 받아서 통신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여성임을 인증받은 뒤에 블루투스 기능을 켜고 화장실 문 옆에 있는 센서에다가 이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문이 열리는 방식인 건데요. 네. 의견이 분분하죠. 예. 일단 화장실 특성상 우리가 급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큰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너무 지나치다라는 불만도 있다고 해요. 네. 공대 석사과정이라고 밝힌 학생 김모 씨는 화장실이 급한 와중에도 블루투스를 켜고 문이 열릴 때까지 시간을 계산해서 미리 휴대전화를 꺼내야 돼서 불편하다라고 말을 했고, 또 이게 문제가 그 스마트폰 인증을 하려면 통신사랑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외국인 학생들은 신원 인증이 안 돼서 예, 유학생들이 그러면 다른 이게 설치되지 않은 일반 화장실로 다른 층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런 화장실이 또 생각하기에 중장년층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네네. 실제로 6층을 담당하는 청소미화원은 학교에서 도입한다고 공지한 적이 없어서 QR 화장실이 생긴 첫날에 아침 8시 10분부터 30분까지 이때가 청소 시간인데도 어떻게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굴렀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한편에 가장 줄을 이루는 의견은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생겼겠냐. 이런 장치가 생겨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인 화장실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성중립 화장실, 네. 그러니까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좀 가족 화장실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기들 기저귀 갈고 이래야 되는데 네네, 그게 그렇죠. 역할이 엄마만 하는 것이냐, 아빠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가족 화장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뭐 살인 사건도 있었고 폭행이나 불법 촬영 이런 특히나 여성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인권을 더 보장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화장실이 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요. 이게 생각할수록 복잡하네. 성중립 화장실은 또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남녀 다 자유롭게 네. 드나들게 되면 여성들은 또 불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앱 인증 화장실과 정반대의 개념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세상이 복잡합니다. 일단은 범죄가 없어야 되고 인권이 보장돼야 되고, 자, 이게 신기술도 좋지만 이제 시간과 절차가 문제라면
앞으로는 뭐 그냥 딱 사람이 들어가면 생체 인식을 해서 여성 그럼 통과 뭐 그럼 다른 성 삐삐삐 네. 뭐 하는 게 또 나오게 되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편의성도 또 중요하죠.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다. 네. 이런 뉴스는 참 오래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적으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었죠. 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자살 예방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자 이런 대안을 내놓으면서 네. 반발 여론이 상당히 확산됐는데 이거 뭐 이미 거둬들였겠죠? 아직은 지금 논의 중이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복지부가 공청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이상 낮추겠다라는 목표와 대책을 네, 담은 네.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안에는 자살 위험 요인 감소, 고위험군 집중 관리, 그리고 뭐 사후 관리를 어떻게 뭐 지원한다 이런 다양한 추진 전략이 들어 있는데요. 그 중에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번개탄, 농약 등 위해 수단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복지부의 주장은 번개탄을 사용한 이런 극단적 선택의 사례가 너무 많고 네. 또 그동안 쓰여온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을 생산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 대체제를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칫 보면은 아예 뭐 번개탄을 다 없애버리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실제로 과거에 제초제인 그 그라목손 네네. 조금만 인체에 독성이 들어가도 강하죠. 큰일 난다는 그 그라목손의 판매를 제한했더니 관련해서 사망자가 확연히 줄어드는 효과를 낸 사실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접한 분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지적이 일단 제일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번개탄을 사용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전체 15%가 넘고 또 번개탄은 특히나 온라인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네, 어떻게 뭐 판매 제한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개인이 쉽게 너무 손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리꾼들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삶의 불안정성을 해결해야지 번개탄만 금지하느냐. 그리고 또 이런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한강다리도 없애라. 교통사고 막으려고 차를 없애냐. 수학여행 없애자는 거랑 똑같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또 반론도 있는데 독성이 덜한 것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인 거고 치명성과 독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논문에도 나오는 자살 예방 전략이다. 뭐 이렇게 또 옹호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뭐 수단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억제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논의됐으면 반응들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복지부는 이런 입장이네요. 논란이 커지자 공청회에서 발표한 건 계획 아니고 기본 계획을 확정할 때는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자, 본질도 다르고 그리고 또 수단도 다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자, 영국에서는요. 이 주 4일째 근무를 두고 6개월간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야, 기대됩니다. 네. 그런데 결과가 대부분의 기업에서 주 4일제를 유지하게 됐다고요? 네. 이게 기업의 선택이기 때문에 좀 의외다 네네네. 하는 반응이 있는데요.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비영리 단체 포데이 위크 글로벌이라는 곳의 주도로 주 4일 근무 실험이 진행됐는데요. 참여 기업은 61곳.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중 92%에 해당하는 56곳의 기업이 실험이 끝나고 난 뒤에도 주 4일제를 유지했고요. 그중에 18곳은 쭉 가겠다. 영구 채택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상당히 반향이 좋았나 봐요. 네. 이게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서 참여 기업도 되게 다양해요. 지역 은행인 체러니뱅크, 배달업체인 마크다운스, 영국 왕립생물학회 등등. 다양하네요. 네, 다양한 기업에 2,900명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주 5일이던 근무 일자리를 4일로 줄였지만 급여는 삭감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그래서 응답자의 54%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데 수월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나오고 일은 덜하고 급여는 삭감하지 않으면 기업으로서는 손해일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병가 일수가 66% 줄어들었고요. 아하. 이직률도 57%나 감소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과 인력 유출을 줄일 수 있던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네요. 네.
뭐 그래서 어떤 이 참여 기업들 중에 일부는 또 뭐 대신에 4일 나오는 대신에 하루 정도는 좀 더 길게 일해라. 뭐 이렇게 한 곳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도 직원들은 만족해했다는 후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 과정에서 또 어떤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도 있죠. 예를 네. 들어서 우리 회사는 주 4일제라서 휴일인 날인데 다른 기업은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래처가. 네. 그러면 그쪽에서 뭐 연락하거나 할 때 회의를 잡아야 될 때 업무 긴장감이 높아진 측면도 아하.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누리꾼들은 이 소식을 듣고 회사에서 효율성 있게 일만 하면 좋은데 쓸데없이 잡아두는 시간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주 4일 가야 된다. 이렇게 찬성하는 의견.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주 4일 한다면 어느 요일이 좋을까. 벌써부터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전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수요일이 좋지 않을까. 월화일하고 수요일 네. 쉬고 중간에. 목금이라고.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저 얼토당토 안 하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제 라떼 얘기가 나오면서 아하. 나 때는 우리 때는 주 7일 하루에 16시간씩 일해도 감사히 일했다. 노는 건 좋고 일하기는 싫은 거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내 평생에 4일째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요거 제가 사회 신입사원으로 90년대 초반 나왔을 때 토요일 출근했거든요. 네. 토요일 반근무였는데 12시에 퇴근 못해요. 2시, 3시 돼야 퇴근할까 말까 그런데 네. 그때 내 평생 주 5일째가 올까 그랬는데 근데 5일째 한다고 네. 했을 때도 말 되게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 되고 나니까 또 자연스럽잖아요. 네. 4일째 뭐 오긴 올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다음 이슈입니다. 1회 투약에 43억 원이 넘는 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맞죠? 그런데 이 희귀 유전 질환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해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던 19개월 아기가 투여받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 그런데 이 약값은 어떻게 해요? 이게 영국의 아기거든요. 네. 테디쇼라는 아기인데 진짜 뭐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약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40억이 넘으면. 그래서 영국 정부가 이런 환아들을 위해서 치료제를 공급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요? 영국에는 NHS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와 유사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세금과 사회보험으로 이루어져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 이 아기가 지난해 이 치료제를 받을 수 있었고 이 도움으로 현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투약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19개월 아기인데 다행히 진짜 건강한 지금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이게 유전질환이 이색성 백지리 영양증이라는 질병에 쓰이는 네. 약인데 30개월 이전 영아에게서 발병을 해서 시력 상실, 청력 손실, 거동장애, 발작 등을 일으키다가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 무서운 병입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희귀질환 치료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죠. 지금 제가 또 얼마 전에도 접한 다른 소식 중에 하나가 현재 폐암 치료제인 타그리소 네, 급여 네. 요청에 관한 청원도 국회에 올라와서 오늘까지 한 3만 명 넘었더라고요. 1회 투약에 800만 원입니다. 네네. 근데 또 폐암 발병률도 또 우리나라에서 높다 보니까 네. 그래서 환자단체는 신약에 대한 허가 신청과 평가, 시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라고 요구를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비급여 치료 환자를 위해서 이런 고가의 약제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네. 장치를 마련해달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43억 원을 분할 납부해도 평생 못 그거는, 갚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약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 약을 맞으면 우리 아이가 산다. 근데 너무 비싸서 우리에겐 재정적으로 맞출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부모가 미치지 않겠어요? 세상에 약이 네. 존재하는데 투여할 수 없다면 더 힘들 것 이 같아요. 약의 원가가 이 가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연구 개발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겠죠.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좋은 쪽으로 속도전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죠.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임경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날씨 추운데 고문님 늘 건강해 보이세요. 아, 예. 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어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를 지시하면서 노조회계 투명성에 이어서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거론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연일 노조를 강하게 압박하는 이례적인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답하시니까 말해도 잘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노조 장부 내라는 거 벌써 지시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여러 번 나왔죠. 여러 번 나오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나 매사를 노조 장부 내는 거, 건설 현장에 폭력배 하는 거, 네. 이거는 담당 부서 장관들이 사실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잘 안 돌아가니까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섰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네. 그러나 이게 내각이 잘 안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또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반증하는 거 아니냐. 예. 저렇게 해갖고는 오래 못 갑니다. 매사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시작하면 이게 정부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때 범죄와의 전쟁 이렇게 등장한 적은 있는데 이게 건폭과의 전쟁 이건 굉장히 좀 이렇게 구체적이잖아요. 분야가 결정돼 있고. 사실 이게 이제 각 대통령들마다 집권 초기에 종종 하던 거여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불량식품과의 전쟁, 그런 거를 이제 걸었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를테면 이제 크레인 기사들에 대해서 이제 월예비라고 해가지고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웃돈들 이런 거를 폭력의 범주로 이제 묶어서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들은 사실은 이제 발생했었던 어떤 근본적인 부조리의 원인이 별도로 있는 거라 이게 단순히 이제 노조가 이게 돈을 탐해서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각 시행사들이 이제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했던 거다. 그런 관행이었던 건데 이걸 이렇게 묶어서 이제 단속하는 게 가능하냐? 조금 더 근본적인 개선책을 정부가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지적은 할 수 있는데 이게 건설 현장의 폭력과의 전쟁 요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강론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선언을 해야 될 거는 부패와 전제이죠. 윤석열 정부는 사회에 어떤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지도층의 부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 지도층의 부패는 이제 대장동 50억 그 뇌물 사건이라든지 또 이런 부패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대통령실 안에 특별감찰관제를 두겠다든지 이런 거. 지금 임명을 하지 않고 있죠. 그렇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외형을 나누어서 그 부패와 전쟁이라는 큰 거는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강론에 들어가서는 해당 부서가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의 폭력과 전쟁은 국토부가 맡는다든지 노동부가 맡는다든지 무슨 환경에 관계되는 부패는 환경부가 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 전체가 내 임기 동안에는 사회 지도층이나 가끔 어떤 부패도 발목 붙이게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국민들에게 좀 저거 상당히 오래 가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강론에 들어가서 하나를 갖고 집중적으로 해버리면 저거 오래 갈까 이런 염려들을 하죠. 그래서 그 정부가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좀 밑에 참모들이나 좀 구체적으로 큰 그림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패라 부정례 이런 거는 제일 잘할 것 아닙니까? 검찰 출신들이. 그러니까 사회 부패의 구석구석도 제일 잘할 것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사회적 구조가 부패를 낳고 있다 이런 것도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서 우리 정부 하에서는 부패는 근절하겠다. 이렇게 부패와 전쟁을 선언하는 게 그게 맞죠. 그래요. 부모님 말씀이 이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언론에 난 걸 언급을 해서 5년간 1,500억의 국고가 지원됐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보통 난방비 지원 7조 추경하느냐 마느냐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5년간 1,500억이면 연간 300억인데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인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 검찰이 할 수도 있고 경찰이 할 수도 있고 주무부처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이죠. 대통령은 큰 틀을 이야기하고 부패와 전쟁 이야기하고 그런 세부적인 거는 담당 부서가 그냥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다급하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담당 부서가 뭐 잘 안 움직인다는 거지. 안 돌아간다. 대통령 뜻을 못 헤아리거나 대통령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아는데 막연하거나 뭐 이런 데가 안 움직이니까 듣는 사람은 안 움직이는 거고 뭐 방향을 못 잡는 거고 시키는 사람은 답답한 빨리 안 돌아가서 답답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딱 짚으신 게요. 어제 우리 기자들이 나오는 코너에서 지금 이 고모님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이 장관들이 잘 안 움직이는 게 불만이다. 국토부, 법무부, 보훈처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처가 잘 움직이지 않고 윤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자꾸 이걸 강조하고 언급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장관도 지내셨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집권층에 참여를 하셨었으니까 그럼 이게 왜 그렇다고 보세요? 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건 지도자의 리더십이죠.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죠. 일단은 매사가 다 그렇잖아요. 기업이 또 마찬가지잖아요. 회사가 안 돌아간다 하면 회사 사장이나 회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지. 뭐 지시를 해도 말이 안 먹힌다. 집안에서 맨날 싸움하고 집안이 병 안 낸다 하면 가장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간 뭐 지금 법무부 뭐 검교부 뭐 저 보훈처 그런데 법무부는 저기 잘 돌아가는 게 아니지. 그냥 한동훈 장관이 국회 가서 민주당하고 싸워서 말 대답 따박따박 하는 것이 실제로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은 부패 청산의 주무부서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우리 지금 정부 하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 이 부패 구조 척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한 번도 뭘 안을 내거나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잖아요. 그거 해야 그냥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말싸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건 잘 돌아가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대통령이 저 정도로 건폭과 뭐 전쟁할 정도로 나가면 먼저 법무부 장관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제도적 부패 구조적 부패 그 중에도 사회 지도층의 부패를 어떻게 척결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는 것이 법무부가 내야지. 나는 한 장관이 한 번도 그걸 냈다는 이야기 못 들었어. 법무부는 안 하고 한동훈 장관은 다음 주에 그 체포동의안 설명하느라고 또 바쁜 상황 아닌가. 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이제 대통령이 이제 큰 범주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만기칠람형으로 너무 이게 사안에 이제 개입한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노조의 회계장부 얘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따질 게 아니고 이제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중부처에서 별도로 다뤄야 될 사안인데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던 노동개혁이라는 큰 국가적 어젠다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결국 이제 수사를 중심으로 한 노조 때리기만 남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 웹툰 노동 현장을 다룬 웹툰 중에 이제 송곳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조직은 계약서에 적힌 규칙과 통제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일에 대한 책임감, 동료에 대한 연민과 우정, 조직에 대한 소속감, 인간의 선함과 약함에 기댄 관행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조직은 멈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나 법무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어떤 범법 사항을 따져가지고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좀 넓은 범위에서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부조리들을 어떻게 노사와 정부가 같이 상의해가지고 더 큰 연대를 만들어낼 거냐. 이제 이런 고민으로 가야 되지 않나.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말인데요. 지금 이 대통령이 답답한 게 이런 거지. 지금 건설 현장의 부재라든지 노조에 있어서의 부재라든지 이런 걸 담당 부서 노동부나 국토부나 뭐 법무부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네. 알고 있다.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노동 현장에 건설 현장에 부정가는 우리 같은 사람도 다 들어서 알고 있고 그렇죠. 봐서 알고 있는 건데 그건 담당 부서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년 업무 보고할 때 노동부나 국토부가 됐든 법무부가 됐든 우리는 금년 안에 현재 노사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이러이러이러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이거는 이러이러이러하게 척결하겠다. 어떻게 척결하고 어기는 노사 간에 다 노동자든 사용자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페널티를 주고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고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다 알잖아요. 안 하니까 저기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는 건데 저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하는 건 좋은데 방법이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국민들에게 그 소위 국정의 성과에 대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못 되죠. 그런 거 보면 뭐 당장 잡아가고 집어넣고 하면 시원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게 제일 중요한 담당 부서가 움직여야 되거든. 대통령이 매살 발보고 뛸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담당 부서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가 눈에 안 보이고 대통령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동안 전당대회 관련해서 당무 개입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지층들도 주춤하고 국민들 시각도 좀 안 좋아지고 하니까 분위기 전환 그리고 지지층 결속 지지율을 좀 올려야 되는 동력으로 이른바 이제 민생 정책 이런 거에 지금 다시 한번 집중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런 지금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 중계해라 그러고 노조 세게 때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배경. 그것도 뭐 그렇게 할 수 현재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저렇게 나가는 심정은 이해가지만은 지금 초기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또 주자들 사이에 너무 깊이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바람에 일단 부정평가가 많이 나와버린 데다가 신뢰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너무 전당대회는 당에 맡겨야지 거기에 뭐 대통령실이 뭐 너무 깊이 관계하고 말도 너무 거칠게 그냥 대통령실이 물론 고위 관계자는 이름으로 했지만은 대통령 뜻이라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대한 그 어떤 그 신뢰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당의 전당대회는 생기를 잃어버리고 저 완전히 막 아주 당이 전당대회 하는 게 좀 뭘로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당이 생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전당대회 정도 하면 당이 생기가 있고 활발하고 뭐 이렇게 서로 싸우더라도 건설적으로 싸우고 이래갖고 뭐 국민들이 뭐 되겠구나 뭐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주는데 이 책임을 사람들은 다 대통령실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걸 알았겠죠. 하도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생에 치중해야 되겠다. 그건 이제 방향을 돌리는데 그건 좋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죠. 원래 당은 전당대회는 당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고 대통령실은 민생에 집중하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살린 데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았죠. 그러니까 민생에 치중하는 건 좋은데 민생에 치중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매사를 저렇게 지시하고 이끌어가고 그러면 밑에 사람들 손 놓고 그저 뭐 대통령을 두려워하게 되죠. 뭐 야단 안 맞을까 뭐 이 잘못했다가 욕 먹고 야단 맞기보다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가만히 있고 욕 먹는 것보다가 일하고 욕 먹는 게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가만히 있고 욕 먹겠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고모님 말씀 들으니까 부처에서 좀 급한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자살률을 30% 떨어뜨리겠다 이런 목표치는 좋은데 이 정량화되는 것이 또 바람직하냐 근본적인 문제부터 논의해야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른바 번개탄
퇴출. 네. 그리고 지금 이 쌀값 문제 되니까 신동진 벼 퇴출. 네. 이런 거 지금 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익은 정책들에 대한 비판이 주로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금 앞세우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번개탄과 관련된 것도 물론 이제 번개탄 같이 쉽게 이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수단, 자살을 위한 수단이 있으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데 근본적인 대책 없이 번개탄을 생산 중지시키면 원래 자살하려던 사람이 의지를 꺾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들이 좀 나오는 거고요. 신동진 벼 같은 경우도 이제 신동진 품종 대신에 뭐 참동진이라고 이제 추가로 개발한 벼를 심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배하고 있었던 벼를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느냐 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정부의 정책들이 즉자적이고 그냥 즉흥적으로 단선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좀 깊은 고민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걱정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정부의 정책이 뭐 매사를 비판하려고 하면 비판 안 할 게 없겠지만은 또 정부의 정책이란 게 뭐 다 뭐 100% 뭐 완벽한 게 없는 건 또 사실이에요. 우리도 해보면 그 엉뚱한 데서 생각도 안 한 데서 비판이나 반대가 나오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이 번개탄 문제는 자살률이 그걸 뭐 몇 프로 떨어뜨리겠다. 그렇게 뭐 자살률이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주에 뭐 몇 프로 떨어뜨리겠다는 게 그렇게 발상하는 게 그게 좀 그게 비정책적이라고 봐야죠.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자살하는 원인을 분석을 해갖고 왜 자살을 하는 건지 그래서 그 이유를 뭐 생활고로 자살한다 그러면 생활고를 안 되도록 뭐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사회적 원인을 분석해갖고 그걸 줄여나가는 이런 걸로 해야지 자살한 사람이 뭐 번개탄만 피고 자살하나요? 목매 죽으면 그걸 끈다 없애야 되겠네. 약 먹고 죽으면 약 꼭 다 없애야 되겠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면 안 된단 말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문제다 이 말이지. 또 신동진 벼 그것도 쌀 생산량을 줄이려면 쌀 소비와 생산과 균형을 맞추고 안 맞춰지는 부분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농민들을 어떻게 다른 농작물로 유도를 하겠다든 이런 기본적인 방법을 내놔야지 그냥 특정 벼 품종을 없애서 딴 품종 만들어서 생산량 존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정부가 정책이 이건 그냥 그냥 장난스럽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진지하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죠. 고민이 없거나 단편적이다. 자, 이번에는요. 전당대회를 가보는데 고모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역에서 이 전당대회 욕을 많이 한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왜 욕을 하던가요? 지역의 바닥의 당원들은 일선 당원들은 전당대회가 갈수록 혼란스럽고 이 갈수록 좋은 정책이 나와야잖아요. 대표들 사이에 서로 정책도 경쟁적으로 당을 어떻게 발전하고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을 어떻게 당은 건의하고 이런 갈수록 좀 고급스럽고 좀 이게 국민들이 귀를 끌어당기는 그런 정책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님 전당대회 눈과 귀를 묶어놓는 이런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갈수록 서로 싸워서 갈수록 서로 헐뜯고 뭐 네 잘나다 내 잘나다 이렇게 하니까 이 국민들의 눈과 귀가 전당대회로부터 갈수록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욕하죠. 왜냐 그러면 당원이 아는 사람들은 지역의 당원 보고 야 너 국민님 잘하라 그래. 나가면 이 소리 맨날 하거든요. 내가 나가도 고모님 좀 잘하십시오. 내보고 맨날 그러거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열나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뭐 아무 잘못 자기는 뭐 그냥 당배냐고 충실한 당원인데 주민들은 자기 보면 당신은 국민님이지 이거 좀 잘해 뭐 이러니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아이 전당대 지금 저 따위로 하냐고 말지 뭐 맨날 싸워갖고 말이 뭐 다 그만불에 그 밥이지 뭐 이렇게 욕하죠. 근데 그거는 당 지도부나 전당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 지도층이 국민들에게는 고소하고 당원들에도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거죠. 후보들도 그렇고. 후보들은 뭐 당연하고. 당연하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고 이게 그냥 우리끼리 싸워 사는 거지. 국민들이 관심을 좀 묶어둬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봐야죠. 자, 지금 분위기가요. 뭐 이른바 뭐 대세론 뭔가 좀 변화가 약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이제 초기에 대통령실 개입이 드라이브를 건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이나 분석도 있고 지금 좀 반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대로 가면 1차전에서는 과반 얻는 후보가 안 나온다고 봐야지. 어렵다. 지금대로 간다면. 그럼 결선까지 갈 거다. 결선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지금대로 간다면. 그러면 결선 투표에 가면 이게 그냥 대세를 유지하기가 어렵지. 결선 투표 가면 순위가 바꿔진다고도 봐야죠. 둘만 놓고 싸우면. 지금 여론조사라는 게 뭐 400 몇 명, 300 몇 명 뭐 당원들 요거 갖고 지금 조사하잖아요. 그거는 80만 당원이잖아요. 17개 시도로 나누고 20대부터 연령대로 나누고 남녀별로 나누면 한 연령 한 지역에는 2명, 3명밖에 여론조사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여론조사를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오는 그 여론조사는 믿을 바가 못 되기 때문에 1차전에서 과반 없다. 당락이 결정이 안 되면 누가 과반을 얻어갖고 2차전에 간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3등, 4등이 다 10% 이상 얻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차전에 끝 안 난다고 하는 거는. 1등이 50%가 안 넘는다는 거는 나머지 세 사람이 갈라가는 표가 50% 넘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2차전에 가서는 결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십니다. 이것도 해촉되는 거 아닌가? 뭐 지난번에 한번 걱정을 하셨는데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시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대통령 명예 당대표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자의 취재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애초에 어디서 나온 얘기야? 그랬는데 무려 윤 대통령이 직접 꺼냈다라는 전언도 있었어요. 요건 어떻게 보셨어요? 뭐 대통령이 설마 뭐 직접 꺼냈겠어요. 왜냐 그러면 여당에서는 대통령 자체가 이미 명예대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왜냐 그러면 당의 당나 중요 사안은 대통령과 사의를 하거든요. 사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에 있는 그 참모들하고 사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의 대통령 존재 자체가 이미 명예대표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타이틀을 굳이 안 붙여도 굳이 거기다 명칭까지 붙여갖고 속썩일 일이 없잖아요. 저 당 골치 아픈 데잖아요. 그리고 골치 아픈 것을 뭐 사사할 일이 뭐 있나요? 그거는 뭐 누가 충성분자가 뭐 저 윤핵관이라고 하는 충성분자 중에 누가 뭐 바람을 잡았겠지. 잡아서 뭐 여론을 일으키려고 해보니까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접었다. 쑥 들어가 버렸는데 그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간신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럼 그렇게 되지도 않은 소리 내갖고 시끄럽게 만드는 거 오히려 대통령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 그걸 경계해야죠. 그걸 좋다고 가만 놔두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연 있기 마련이에요. 어떻게 해서 점수 좀 따볼까? 이제 뭐 대통령을 명예대표로 하자. 세상에 당에 그게 당정 분리가 돼 있는 건데 그리고 이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안 주는 이유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줄이 불칙하자. 견제해보자. 너무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니까 전국이 다 맥히니까 그래서 당과 대통령하고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좀 분리해서 좀 이렇게 제왕적 권위를 좀 줄이자. 그런 거고 요즘은 다 분권 시대잖아요. 그렇죠.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와 분권하고 웬만한 건 자꾸 이렇게 권력의 주체를 내려보내잖아요.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다시 당 나눠놓은 당을 다시 또 하나로 또 네. 합치자고 하는 거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 듣는 사람들은 그냥 웃지, 그냥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꺼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이 대통령실도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도 참모들이 소위 대통령 고위 관계자 뭐 이런 거 잘 쓰잖아요. 고위 관계자가 나서갖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전당대회는 열심히 하라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해갖고 시끄럽게 하면 전당대회나 제대로 하라고. 네네. 이렇게 한마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그런 일 또 안 하지. 그래서 분권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이때는 같이 당정 융합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당정 융합하려면 군사정권 때 하죠. 박정희 대통령 전에 공화당 총재했잖아요. 군사정권 30년도 안에 당정 일체 때문에 넘어갔잖아요. 당망했잖아요. 그럼 뭐 다시 그걸 그런 경험을 다 역사적 경험을 다 교훈으로 해서 당정 분리를 해놨는데 다시 융합하자 그러면 군사 독재로 돌아가는 게 제일 빠르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쭉 이제 TV 토론 2번 하면서 지금 당원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론도 그렇고 뇌리에 남는 게 말씀하신 대로 신선한 뭐 정책, 컨텐츠, 아젠다 이런 거보다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김기현 후보의 이른바 울산 KTX 역세권 이 부동산 의혹이에요. 이것만 시끌시끌해지고 있고 다른 후보들은 자 이런 부동산 의혹이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총선 때 리더십이 발휘되겠느냐 문제 터진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논란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소위 앞서가는 후보라는 사람이 말을 정제되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전당대회 판 자체가 이게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이게 우소지잖아요. 앞서가는 후보라는 사람이 무슨 그 대통령 탄핵 이야기도 하고 또 무슨 뭐 날리면 바이든 먼저 질문을 꺼냈어요. 또 먼저 질문도 꺼내고 또 무슨 당하고 대통령 사이에 뭐 의견이 다르면 누구 말 듣겠냐. 그거 다 대통령 말 들어줘야지. 여당이면. 근데 또 자기는 아이락하고. 본인 혼자 X. 근데 또 공천은 물어본다 그랬어요. 또 공천은 대통령과 사회한다 그러고. 이 공천 사회 안 하려고 당정 분리시킨 거거든. 이러니까 앞서간다는 사람이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갈팡질팡하니까 전당대회 분위기 자체가 딴 후보들도 거기 따라가야 되잖아요. 게다가 울산 따이락 하는 건 그거는 소위 말하면 현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현장이 있는 거. 땅이 뭐 3만 몇 평이나 다 있는 거고, 그것도 뭐 30평도 아니고 있는 거, 그 지나간 거로 하지만 인정 거니까 그럼 명쾌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걸 또 뭐 말도 안 된다고 하기 위해서 뭐 정체성 꺼내고 색깔랑 꺼내고 그런 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동산 이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명쾌하게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이걸 자꾸 뭐 덮고 나고 이건 뭐 사실 아니면 내 정치 생명을 걷겠다. 그건 무슨 드라마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건 무슨 드라마가 나도 봤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서간 후보라고 자기가 생각되면 오히려 정제된 그것하고 정제되고 다 딴 후보들 다 포용하고 아우르는 그런 입장을 가져줘야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 참 듬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앞서간 후보라는 사람이 제일 불안하니까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지금 당도 지금 헷갈리고 흔들리고 그러나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도 지지도가 높은 거는 그나마 그래도 전당대회 하고 나면 뭐가 좀 낫겠지 하는 전당대회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 거지. 저게 뭐 짜들은 뭐 국민의힘 민주당 물론 민주당 이재명 리더가 있으니까 그게 지지도가 올라갈 수가 없죠 지금. 그러나 민주당이 잘못해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좀 뭘 좀 잘해야지 그럴듯하게 좀 국민들이 볼 때 좀 그 진짜 좀 그럴듯하다 뭐 좀 이렇게 좀 가야지. 내가 보기에도 고문인 내가 보기에도 좀 답답하지.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아까 예측을 하나 해주셨기 때문에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단문으로 만약 결선 투표에 간다면
1, 2위 두 명이 올라가잖아요. 예.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뭐 김기현, 안철수 올라간다고 봐야죠. 아, 그렇게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요. 발언됐는데 천하람 후보가 잘 네. 신선하게 예. 아주 그 표를 또 많이 예. 모고 그러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민인 풍토에서 네. 그게 뭐 지난번에 이준석 때하고는 다를 거예요. 이번에는 그때 돌풍 80만이 정도는 아닐 되는 데다가.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최근 AI를 활용한 기술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관심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소식이 있다. 어떤 건가요? 예,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파일링과 연관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영역, 조금 좀 색다른 영역입니다. 네. 한양대 도시공학과의 이수기 교수님이 인공지능 중에 하나인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갖고 서울의 이 환경, 지역 환경과 범죄 취약성 관련된 부분을 연관시켜 갖고 도시 환경이 범죄 발생에 미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AI를 학습시켜서 그걸 결과를 산출한. 그래서 공공정책과 치안 안전 지침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흥미롭습니다. 예. 도시 환경과 범죄 발생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어떤 범죄 가능성이 높은가, 이런 분석이 그렇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건데, 자, 예를 들면 딱 영화, 공상과학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톰 크루즈, 프리크라임, 미리 그냥 범죄를 예측하고 그렇죠. 범죄자가 올 때 대기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경찰이.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언자가. 그게 이제 AI로 대체되는 거죠.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고도의 빅데이터 기술하고 컴퓨팅 능력,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문제는 가치 판단의 영역에서 충돌할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가치 판단 영역에서 자, 어떤 동네의 정보들이 있고 범죄 발생 정보 등을 조합해서 자, 이 동네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 이런저런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다. 자, 이게 파악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그 동네에 예를 들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 카드 사용 정보, 그리고 또 교통카드라든가 그 세대, 연령, 성, 그리고 뭐 외국인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막대한 빅데이터를 지금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그걸 거죠. AI한테 이 학습을 해갖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히 5대 강력 범죄를 중심으로 하면은 연관성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곧 인과성인지는 그건 모르겠죠. 통계적으로는 확률로는 나오는데 그게 인과적인지는 우리가 검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갈 수는 있지만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 디테일함이 필요하다. 뭐 사실 요즘에 챗 GPT도 그렇고 맞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엔 놀랐지만 이거 다 기계한테 맡길 수는 없는 거네. 그렇죠. 사람이 검증해야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가능성이 높게 나온 지역, 여기 지명 얘기하면 좀 큰일 날 것 같고요. 이 어떤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많은 데는 범죄도 많다. 그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이 많은 곳이 대표적으로 교통이 많은 곳, 지하철역 비율이 높은 곳, 역세권 뭐 그건 거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범죄가 많은. 유동 인구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또 그 자체 인구가 많으면 범죄도 많겠고요. 근데 조금 독특한 거는 소매점이라고 합니다. 소매점. 소매점. 소매점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대형마트만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사람이 거주하는 사람이 가깝게 가야 되는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데에서 돈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것이 물건을 사야 되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유형의 범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 차량 도로.
요거는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는 도피 가능성. 빨리 도망갈 수 있습니다. 도주가 용이하다. 예, 그래서 범죄 발생이 높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도로 특히 또 이런 부분은 외부인의 교통량이라든가 범죄 노출 확률 부분을 이제 일종의 예를 들면 서울시를 250제곱미터로 나눠 갖고 각각의 모눈 중에 모눈이죠. 그거죠. 네네네. 그걸 하나하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만들어요. 다 찍어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한 지역에 어떤 형태의 범죄가 많이 발생했었느냐 그걸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지명을 얘기하면 큰일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시끌시끌할 텐데 또 이제 누구나 다 자신의 거주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동네는 어떻지 하는 궁금증이 또 확 들어요. 야, 이런 나중엔 또 정보가 결국 공개되는 시점이 오겠죠. 그렇다면 지금 반대로 범죄 가능성이 낮은 곳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게 회사 사무실이 많은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일하는 곳이죠. 오피스타운. 예, 오피스타운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보안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CCTV라든가.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또한 비교적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대응력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무실이 아까 250제곱미터에 19개 이상이 아주 초밀집 지역이죠. 그것은 다른 곳보다 이거 없는 곳보다 무려 700%나 낮다고 합니다. 오,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남의 도심 지역, 이제 얘기하면 그런 아파트 아니 사무실이 많은 곳은 그런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강남이라고 특정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범죄가 적다는 얘기니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쪽이니까. 그리고 이제 시야가 확보되는 곳. 우리가 이제 거주 공간이나 사무 공간 같은 데서 시야가 확 확보되는 곳 같은 경우는 일단 범죄를 저지르려고 해도 우리가 스트리트 아이라고 쉽지 않죠. 이게 스트리트 아이라고 해갖고 감시가 되는 곳이라서 많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자, 서울 지역에서요. 폭력, 절도, 성범죄, 살인 강도 이 5대 범죄와 민원 발생 사례 등만을 학습시킨 거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겁니다만 이게 유의미한 결과로 보시는지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이 분석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문제는 전체적인 민간 데이터들은 다 확보돼 갖고 그것은 질적 양적인 확보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범죄 데이터가 문제입니다. 범죄 데이터. 예를 들면 같은 사진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성범죄도 다양하고요. 그러면 그것이 재가공돼 갖고 데이터 마이닝이 돼서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적용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일종의 확증 편향? 그러니까 왜곡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특정 지역 말하자면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은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 그러면 그냥 놔둬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편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거는 학습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취약한 것이 아니냐. 취약하다. 자, 어쨌든 이제 빅데이터를 통한 또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 수사 이거 강조한 지는 꽤 됐는데요. 과학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활동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또 효과를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이게 모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DAS라고 해서 범죄 정보 시스템에서 2012년도 뉴욕 경찰청이 MS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이걸 범죄 감시 시스템을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프리카스라고 합니다. 범죄 통계와 일리 신고 같은 거 교통사고, 유흥시설, 인구 기상, 실업률, 고용 이런 것들을 다 넣어갖고 어디가 높은지를 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문제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쪽에 순찰을 강화하느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는 도움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 이상은 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우선 가능성상 위험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도는 되겠다. 자, 그런데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범죄를 예방한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계도 있고 또 걱정되는 대목들도 있는 것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이거 감시 사회 되는 거 아니냐. 중국은 안면인식 다 한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모든 문제가 다 집약돼 있습니다. 말은 이건 이제 저희만 인종 프로파일링, 계층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이 차를 몰고 나오면 기본적으로 그쪽부터 경찰력이 집중된다고. 그래서 이제 내려갖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사고들이. 거죠. 이건 왜 그러냐?
백인 경찰들이 오랫동안 축적해놓은 데이터를 학습해놓은 AI가 인종 프로파일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그럼 우리의 경찰은 그런 것이 없을까? 우리의 경찰도 역시 그런 형태의 편향적 프로파일링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네. 근데 그거를 누가 확인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국가 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되고 이걸 이제 제3자를 객관화하느냐? 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는 한 이거를 학습시키면은 힘 있는 사람 아니면 권력자의 의지대로 이게 왜곡될 수 있다. 아유, 그게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결말의 교훈이잖아요. 그렇죠.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는 거. 자,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도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혹은 더 발전이 된다면 어떤 방향, 어떤 또 보완이 필요할까요? 뭐 가야 된다고 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구글이 이미 하고 있고. 구글이 이미 하고 있고 많은 대도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은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것을 어떤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그러니까 인권이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범죄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의 보호가 같이 되는 차원에서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인데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우리 기술진을 믿고 또 치안 역량을 믿고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요. 기술이라는 거는 결국 가치 중립적이고 그렇죠. 객관적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선한 도구도 될 수 있고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자동차를 기술자 만드는데 깽이 타면 범죄 도구고 착한 사람이 타면 또 선량한 도구가 되는데 이 기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점점 제가 보기에는 배상훈 프로파일러 역할이 커지는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거 계속 연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 청취자분들이요. 배상훈 교수님 감기 걸리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메시지 주셨고 빨리 다음 주에는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기대하면서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한 사건본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영일의 시사본부 수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목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까지 춥다고 하고 내일은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 좀 따뜻하게 뵀으면 좋겠네요. 자, 감기 조심하세요.